울산 앞바다 남동쪽 58km 해상. 이곳에 대한민국 유일의 석유 시추선 두성호의 첫 작품인 동해 1가스전이 있다. 동해 1가스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하루 평균 1,100톤. 우리나라 연간 가스 소비량의 2.2%를 차지한다. 특히 컨덴세이트라 불리는 초경질 원유도 생산되는데 검은색을 띠는 원유와 달리 희고 투명한 색을 지닌다. 지하에 있던 가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응축돼 자연 액화 상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원유다 하면은 이 원유가 새까맣게만 이제 인식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은 상당히 좋은 경질 유지가 그래가지고 요게 정제를 거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1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연간 40만 톤으로 모두 울산 경남 지역 34만 가구에 공급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국내 석유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건 365일 망망대해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제 퇴근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동해 1가스전은 최첨단 시설로 해상 생산기지와 육상 생산기지로 나뉜다. 특히 해상 플랫폼은 무역센터와 맞먹는 200m 높이에 10,000톤이 넘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플랫폼은 지진 6.0, 10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해 1가스전의 해상 구조물은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먼저 육상에서 만든 높이 152m, 무게 1,400톤의 송전탑 모양의 고정식 하부 구조물인 자켓을 바다에 빠뜨려 고정시킨다. 그리고 1,200평의 상부 구조물을 올려 동해 1가스전을 완성했다. 자켓을 바다까지 해상 위치까지 운송을 하고 그 자켓을 물에 빠뜨릴 때 6,500톤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물속에 빠뜨릴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큰 구조물과 그다음에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발견부터 생산시설 설치까지 쉽지만은 않았던 동해 1가스전. 그렇다면 이곳에서 수천 미터 아래 묻혀있는 천연가스가 해상으로 끌어올려지는 과정은 어떨까? 먼저 해저 152m 아래 설치된 해저 생산시설을 통해 지하 2,500m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초경질 원유를 채취한다. 생산 트리와 연결된 플로라인을 통해 채취된 가스와 원유는 해상 플랫폼으로 자동 이송된다. 이때 생산 트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굴착된 시추 구멍의 입구에 설치돼 고압의 가스와 석유가 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한다. 그 유정에 딱 진입하는 순간 그 유정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넣는 순간 기름이 막 올라옵니다. 그 자체 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올라오는 기름을 막아주는 일종의 수도꼭지라고 봐야 되겠죠. 가스와 석유가 필요할 때마다 생산 트리를 열고 닫는데 일명 탯줄이라 불리는 파이프라인에 압력을 전달해 개폐를 조절한다. 동해 1가스전은 모든 작업이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플로우 라인을 통해 해상 플랫폼으로 자동 이송된 가스와 초경질 원유는 유수분 분리기를 통해 각각 채취 시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렇게 1차 탈수 작업을 거친 정제된 가스와 초경질 원유는 다시 해저 배관을 통해 육상 처리 시설로 보내진다. 천연가스 생산을 위해선 탈수 작업 이외에 쓸모없는 가스도 제거해야 하는데
소각탑에서 나오는 불꽃은 그 소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배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과압이 걸리면 저희들이 어디론가 배출을 시켜줘야 돼요.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시킬 수 있는 구멍을 한 곳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출 가스가 대기 중으로 갔을 때는 그게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가연성 가스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배출되기 전에 그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소를 시켜주는 거죠. 해상 공정에서 1차 정제 작업을 한 가스와 초경질 원유는 생산량을 확인한 후 울산의 육상 생산기지로 옮겨진다. 그리고 해상에서와 마찬가지로 2차 수분 제거와 열량 조절 등 최종 가공 작업을 한다. 이때 61km의 해저 배관과 7km의 육상 배관을 통해 육상으로 이송되는데, 생산된 석유는 일반 가정과 산업체로 공급된다.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냐, 가스가 나냐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95번째로 산유국이다. 산유국하고 이제 비산유국하고 차이는 이래는 어마어마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12억 불의 석유 수입 대체 효과를 안겨주고 있는 동해 1가스전은 2018년 매장량이 고갈돼 생산이 중단된다. 제2의 동해 가스전을 찾아 국내 유일의 석유 시추선인 두성호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난 10월 말 부산항. 다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선을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긴 여정을 떠나는 듯 여행 가방이 묵직한데, 이들이 1시간 남짓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부산항 제3부두에서 1.8km 떨어진 곳에 정박해 있는 두성호다. 미얀마 석유 탐사에 이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서캄차카 반도 해상 광구 시추를 무사히 마치고 부산항에 돌아온 두성호. 다음 조업을 위해 90여 명이 승선을 하는데, 바스켓을 타고 30m를 오르면 두성호 갑판에 오를 수 있다. 바스켓을 타기 위해선 4인 1조가 필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다. 오랜 조업으로 녹이 슬고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느라 바쁜 손길들. 두성호는 지난 1984년 건조된 이래 102회가 넘는 원유 탐사를 펼치며 한국 석유 개발의 자존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적재 능력 4,000톤, 최대 굴착 능력 약 7,500m인 두성호. 가장 기본인 시추 파이프에서 첨단 장비인 폭발 방지 장치까지 시추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부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두성호는 반잠수식 시추선이다. 반잠수식 시추선은 물 기둥 밑에 신발처럼 생긴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가라앉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추선을 반잠수식 시추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작업할 때는 약 한 21m 정도 물에 가라앉혀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다리와 연결된 폰톤의 물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빼는 원리로 움직이는 반잠수식 시추선은 거친 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시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래식인 두성호는 자체 추진 능력이 없어 예인선이 끌고 가야 하는 단점이 있고, 최신식의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인 DP 시스템이 없고 오직 8개 앵커가 위치를 고정시켜준다.
이틀간의 보수 작업을 마친 투성호. 탐사 시추를 위해 투성호가 출발한 곳은 바로 우리나라 남해 6-2 광구. 동해 일가스전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연 생산 가능성 있는 시추공을 찾을 수 있을지 탐사 시추에 들어간 것이다. 네, 탐사 시추는 저희가 석유 개발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지질 탐사나 그다음에 물리 탐사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 이제 지층 안에 들어가서 석유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최종 석유가 배태되어 있을 것 같은 지층이 확인이 되면은 그 지역을 직접 뚫어가지고 석유의 부존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탐사 시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일맨들은 무엇을 근거로 남해 탐사 시추를 시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여러 단계의 과학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남해 지역의 석유 부존 유망 구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해저 탐사선 탐해 2호를 활용한 조사에서 희망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석유 탐사가 외국 기술, 외국 업체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돼 왔어요. 근데 탐해 2호가 도입이 되고 건조가 되면서 국내 석유 탐사가 우리 기술에 의해서, 우리 장비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해시 장천항. 지난 96년 진수된 국내 유일의 탐사선 탐해 2호가 정박해 있다. 길이 64.4m, 폭 15m, 무게 2200톤급의 해저 탐사선인 탐해 2호는 보이지 않는 해저 및 지질 구조와 석유 부존 가능성을 탄성파 탐사를 통해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탄성파 탐사는 인공적으로 탄성파를 발생을 시키고 또 그 파가 이제 바닷속과 땅속을 거쳐가다가 이제 구조가 달라진다든가 하는 곳에서 이제 반사돼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신호를 보이는 스트리머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비로 그 신호를 수신을 해서 이제 지하 구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탐해 2호는 스트리머 케이블이 3km짜리 케이블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해 2호가 펼치는 탄성파 탐사는 먼저 탐사 지역을 이동하면서 에어건을 이용해 인공적인 지진파를 발생시키는데 생성된 지진파는 해저 4-5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바다 및 지층 경계면에 부딪혀 되돌아온 반사파는 수증기에 접수되는데 이때 반사파의 탄성 계수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탄성파 탐사다. 골프공을 이런 그 카펫에다 떨어뜨리면 아주 적게 튀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굉장히 많이 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물질이 갖고 있는 탄성 계수거든요. 걔가 파가 그런 경계면을 만났을 때 탁 부딪혀 올 때 그 탄성 계수를 갖고 옵니다. 그 성질을. 수증기를 통해 접수된 반사파의 탄성 계수들은 실시간으로 전산 처리와 분석 작업을 거쳐 지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지질의 수평과 수직 구조는 물론 부존 자원의 종류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탄성파 탐사 역시 눈으로 볼 수 없는 심해 지역의 석유 부존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려내는 지하 구조라는 거는 실제 유리알처럼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굉장히 좀 약간 뭐 계략적인 그런 구조가 그려지는 거고 심도나 이런 것도 조금 아직은 약간의 그 오차를 갖고 있죠.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석유 부존 가능 지역을 직접 시추해 보는 것이다. 지난 11월
두성호는 남해 6-2 광구를 직접 뚫는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탄성파 탐사를 통해 동해 1가선에 이어 남해에서도 석유 부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인데 시추탑 아래에선 제2의 동해 가선을 찾기 위한 시추공 굴착 작업이 한창이다. 시추 작업은 강관으로 제작된 수십 개의 드릴 파이프를 이용해 시추공을 뚫는다. 파이프 하나의 길이만도 10m. 거대한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선 탑 드라이브라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한다. 전기나 유압에 의해 움직이는 탑 드라이브는 드릴 파이프를 들어 올리고 회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연결된 드릴 파이프로 보통 해저 5,000m까지 시추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추 드릴 파이프는 어떻게 단단한 지층을 뚫을 수 있는 것일까? 먼저 시추를 하기 위해선 가운데 공간이 비어있는 직경 120cm의 큰 원통 모양의 라이저 파이프를 지층면까지 내리는 작업을 한다. 드릴 파이프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만큼 라이저 파이프가 안전하게 바닥에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추선에서 수천 미터 떨어져 있는 목표 심도까지 라이저 파이프를 설치하고 나면 다음은 라이저 파이프의 관을 통해 드릴용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연결된 파이프의 무게만 300여 톤. 드릴 파이프가 주저앉지 않도록 정확한 파이프 연결과 굴진 시 경사각도 5도를 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단단한 시추공을 뚫기 위해선 드릴 파이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드릴 파이프 끝에 달려있는 특별한 장치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Drill bit that we have in the hole at present, that is approximately 1,800 meters in the ground, is a 17.5-inch Reed T43C bit. It is very similar to this bit here. This is a Reed bit. These are tungsten carbide cutters. Okay, we have 3 cones. There are nozzles here, which the mud comes out and cools the drill bit and lifts the cuttings when this is on the bottom turning. 드릴 파이프 끝에 장착된 드릴 비트의 톱니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거침없이 뚫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대한 장비를 다루며 굴착 작업을 해야 하는 시추 기술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드릴링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가 하면 가스층을 잘못 건드릴 경우 폐가 폭발할 수도 있다. 두성호 역시 큰 위기를 맛보았었다. 저희가 굴착을 하다가 이제 고압 가스층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니까 이제 그 순간에 가스가 이제 해저면으로부터 공기방울 비슷하게 막 해면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시추선이 이제 막 불안해지고 그다음에 가스가 있기 때문에 또 폭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두성호가 앵커를 설치해서 그 시추 위치를 잡는 시추선이거든요. 그래서 앵커를 한쪽을 풀어주고 한쪽을 감으면서 시추 위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안전하게 이제 인명사고 없이 상황을 조치를 했었습니다. 시추 드릴 파이프가 굴진을 하면서 고압의 가스층을 잘못 건드려 폭발하게 되는 것을 가스킥이라 하는데 지난 1988년 영국 북해 유전에서 시추선이 폭발해 168명이 사망한 원인 역시 가스킥 때문이었다.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스킥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된 장비가 바로 BOP다.
보통 시추 작업 시에 쓰는데요. 왜냐하면 생산 단계에서는 이 저류층의 특성을 어느 정도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시설들을 다 갖춰 놓습니다. 근데 시추를 할 때는 이 저류층의 특성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순간 어느 지층에서 가스가 치고 올라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이수를 사용해서 압력을 눌러주면서 시추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갑자기 하부에서 가스가 치고 올라올 때 이를 막기 위한 그 차단 장치죠. 일종의 문을, 여러 개의 문을 가진 그런 장치를 그 시추 제일 상부에 설치해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첨단 장비인 BOP는 블로우아웃 프리벤터, 즉 폭발 방지 장치로 시추공 상부에 설치돼 고압의 가스가 시추공에 유입되면 시추공 입구를 즉시 막아 가스가 시추공 안에서만 폭발하도록 하는 안전 장치다. 유압으로서 그 칼날 같은 것으로 그 드릴링 시추 파이프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그 거의 용접까지 해버려서 밑에서 이제 가스나 압력들이 못 올라오게끔 막아주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면 그 유정을 버리고 배가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블로우아웃 프리벤터가 필요합니다. 석유 시추 시 드릴링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작업 중 하나는 바로 이수 작업이다. 드릴링 작업 시 머드라는 특수한 액체를 함께 투입하는데 드릴 파이프가 암석을 뚫을 때 생기는 파편들이 시추공에 쌓이지 않도록 회수해 줄 뿐 아니라 시추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펌프를 이용해 높은 압력으로 머드를 주입하고 순환시켜 불순물을 시추선 위로 뽑아내는 원리다. This area is the shaker area. The mud you just seen with the mud pumps goes down the hole, comes out of the hole, and it makes cuttings as it's drilling. The cuttings come up and come over top. You can see the way the cuttings are. They're very warm, right? But it's very pasty. This makes for slow drilling for the drill bit on the bottom of the well. 특히 드릴 작업으로 시추공 내 과도하게 발생하는 압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머드에게는 벤토나이트나 폴리머라는 특수한 화학물질을 첨가한다. 암편이 덩어리가 크면은 물로 순환을 시켰을 때는 일정 높이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편을 잘 제거할 수 있게끔 이수의 물성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또 이수 자체가 너무 산성도 이런 것들이 높으면은 각종 파이프 장비들의 부식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통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서 계속 물성 체크를 하면서 성질을 조절을 해줍니다. 각종 화학용품으로. 시추 시 얻어지는 머드 부산물들은 지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시료가 되는데 현장에서 이수 검증 과정을 거치지만 복잡한 지층 구조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다 정밀한 지화학 분석 작업을 위해 채취된 암편 조각들은 전문 연구소로 보내진다. 먼저 시추 시 묻은 갖가지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암석 내 유기물의 성분 파악을 위해 락에발 검사를 하는 암편 평가 검사를 한다. 약 2억 원에 달하는 국내 유일의 고가 검사 장비를 통해 석유 시추 성공률을 2배나 높일 수 있다. 대개 그 유기물들은 CHNO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하고 H인데요. 탄소하고 수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탄소와 수소가 석유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혹은 가스를 더 생성하기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시추를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고요. 시추공에서 회수된 암반들은 석유 시추 지역과 매장량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철저히 보관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곳엔
동해 1가스전에서 채취된 안반도 보관돼 있다. 이것도 지금 특히 저류층에서 발견된 안반에는 석유를 담고 있는 공극들이 크고 잘 연결돼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일부 반은 분석을 하고, 또 이런 구간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류층에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공극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공극들이 서로 연결돼 있느냐, 그리고 연결이 돼 있으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미 시료를 샘플링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석유가 생성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것일까? 수억 년 전 동식물의 유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퇴적되면서 먼저 근원암이 형성된다. 그 근원암이 적당한 지압과 지열을 받아 서서히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 석유가 생성되는데, 이것을 저류암이라 한다. 저류암의 틈 사이, 즉 공극에 모인 석유는 지각 변동에 의해 고이기 쉬운 지층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석유가 집적될 수 있도록 지층이 휘어지는 것을 배사 구조라 하는데, 배사 구조에 의해 모인 석유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덮개암이 존재하면 석유 시추가 가능한 지층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은 보석이라 불리는 석유는 저류암 사이사이 공극 속에 스며들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와 같은 구조를 그리고 위에는 가스, 그 다음에 오일, 물 그리기 때문에 땅속에 큰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기름이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가 컵에다가 모래를 가득 넣고 모래를 더 이상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물을 부으면 물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모래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그 작은 공간, 그걸 우리가 포화라하고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 공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극 속에 석유나 가스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의 에너지 석유. 하지만 석유를 캘 수 있는 성공 확률은 4%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한 번 탐사 시추에 많게는 5천만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하기에 시추 작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는 이제 탐사 시추 성공률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저희가 동시에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 광구도 많이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해외 자산도 많이 또 인수를 하면서 기술력을 많이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탐사 시추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석유 시추선 두성호는 그간 국내는 물론 해외 탐사를 통해 에너지 개발 최전선에서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제2의 동해 가스선을 찾기 위해 남해 앞바다에서 4,000m 심해 시추를 뚫기 위한 75일간의 대장정에 나서고 있는 두성호. 근면 성실함 때문에 가동률 100%를 자랑하지만 올해 나이 25이다. 5년 후엔 시추선으로서 은퇴할 나이가 된 것이다. 지금 거제도에선 두성호를 대신할 차세대 시추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최첨단 기능을 갖춘 시추선 제조로 수주량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특히 복잡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시추선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통합 설계 프로그램이 있기에 높은 기술 수준의 시추선들이 건조될 수 있다. 시추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종합 예술품이라는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애들 엄청나게 복잡한 기능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퍼즐의 이 조각을 짜 맞추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그 맞물려서 가듯이 그렇게 그 동시에 통합 설계를 해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개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이 수십만 개의 부품을 여하이 이렇게 잘 짜 맞추느냐. 이렇게 설계된 시추선은 성능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 실제 크기의 50분의 1로 축소된 모형 시추선에
파도와 바람 등 외부 환경 변화를 주어 실험한다. 특히 4개의 다리를 받치고 있는 폰톤에 물을 채워 부력으로 움직이는 반잠수식 시추선은 배와 수면이 접하는 경계선인 흘수선에 따라 운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보통 이제 반잠수식 시추선 같은 경우에 이제 3개의 흘수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하나는 이제 예인할 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인할 때 가는 예인 흘수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 흘수선이 있고, 이제 해상 상태가 아주 이제 거칠어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작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 보통 이제 생존 상태라고 말하는데, 생존 상황에서의 이제 흘수가 있습니다. 이 흘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파도가 이제 아주 높아지고 거칠어지게 되면 구조물의 동요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 데크를 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제 낮추고자 충분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수선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최첨단 통합 설계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완성된 반잠수식 시추선. 최근 건조된 반잠수식 시추선들 역시 신발처럼 생긴 2개의 폰톤에 있는 36개의 물탱크에 물을 채우고 빼는 방식으로 조업을 한다. 반잠수식 시추선은 수심 500m 이하에서 작업을 할 경우 타치라고 부르는 앵커를 해저에 고정시켜 위치를 유지하는데 거친 바다에서 뛰어난 안정성을 제공한다. 본 시추선에는 8개의 앙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역할은 자동 위치 제어 장치의 일환으로서 수심이 500m 미만인 곳에는 연료와 각종 운영비를 감소하기 위해서 8개의 앙카로서 제 위치를 잡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제조된 반잠수식 시추선은 투성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수심 500m가 넘는 곳에선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인 DP 시스템과 높은 추진력의 스러스트가 작동돼 차항 능력까지 갖추게 된 것이다. 특히 거센 파도와 바람에 맞서 시추 작업을 해야 하는 시추선에게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은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어느 적정 영역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이 시추선이 그 위치를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떤 해상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은 이게 그 드릴 파이프가 손상이 돼서 밑에 고압의 가스라든지 그 오일이 분출되는 뭐 환경 사고, 폭발 사고 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바운더리 내에 그 시추선을 그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그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근 근해 유전 개발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심해저 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돌발 변수가 많은 심해에서 기동성과 시추 능력을 동시에 갖춘 드릴쉽은 각광받는 차세대 시추선으로 꼽힌다. 이 리그선은 아주 그 박스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모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 배보다도 요거는 그러니까 파도에 대해서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릴쉽은 파도가 치면은 롤링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이런 모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리그선은 아주 그 모션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고, 드릴쉽은 이동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있고, 그 장점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를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그 오일을 프로덕션하는 그 에어리아의 특성, 해상 특성. 각각의 장점과 특성이 다른 반잠수식 시추선과 드릴쉽. 그러나 두 시추선 모두 심해 작업을 위해선 DP 시스템이 필수다.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이 구동되면 거기에 맞춰 강력한 추진 능력을 가진 스러스트가 작동되기 때문이다.
시추선은 깊은 바다 위에서 항상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영향인 바람과 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자기 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스러스터 시스템입니다. 스러스터 시스템이란 먼저 위성과 지범기를 통해 시추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후 높은 추진력을 가진 스러스트가 작동돼 선박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킨다. 이때 시추선에 달려있는 추진기인 스러스터가 각각 360도 회전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스러스터의 힘은 얼마나 될까? 시추선에는 스러스터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의 용량은 약 3000kW로 마력으로 환산하면 4000마력이 됩니다. 이는 4000마리의 말이 땡기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술에 의해 태어난 차세대 시추선들이 석유 개발의 부푼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가고 있다. 전 세계 석유 개발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우리 역시 차세대 시추선들의 희망을 걸어볼 때다. 우리가 부전 자원이 부족한 국가고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 연안에 석유가 존재 있으리라고는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구역에 석유가 존재할 건지 그거를 이제 탐사해서 이렇게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는, 그러려면은 이동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릴십을 좀 정부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온갖 해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탐사도 하게 하고 그런 게 좀 좋지 싶습니다. 초심해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교한 장비를 갖춘 시추선이 필요합니다. 드릴십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드릴십 한 척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필요한 심해 시추도 할 수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이지 오일 시대가 갔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 점점 심해나 오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우리가 다른 회사를 위해서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시추선을 갖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석유 시추선 투성호는 오늘도 매서운 바다 한가운데서 시추 드릴을 내리며 국내 석유 개발에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있다. 시추 성공 확률 4%. 그러나 남해 6-2 광구에서 다시 한번 기적의 불꽃을 피우길 투성호는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시추선이 뒤를 잇는 그날까지 투성호의 도전은 오늘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